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생기지도 않고 크게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남자가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다른 대학이다 보니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끼리 같이 연락을 하며 지냈었는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신랑이랑 같은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기 바빴고 저녁이면 술을 먹고 헌팅을 하느라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놀 거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온지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성적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저야 뭐 그때는 신랑에게 관심도 없을 때라 그런가 보다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같은 학원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먹는데 뒤늦게 신랑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땐 여자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제법 허우대는 멀쩡히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며 다 같이 근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랑은 대학교 졸업 후 짧게 회사를 다니다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현재는 공장의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서 헤어지는데 저의 동네 근처라 집에 걸어가는데 신랑의 집에 데려다 주면서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었는데 여전히 예쁘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고 어영부영 그렇게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날 동안 싸우기도 울기도 많이 해서 이제는 미운정까지 들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긴 했지만 술만 먹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았고 특히 길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 보니 술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만 없으면 신랑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6개월 정도는 제가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하니까 밖에서 술도 안 먹고 조심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니 6개월이 넘어가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술을 먹으러 다녔고 술을 먹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몇 시간을 떠들다 혼자 잠들곤 했는데 제가 그런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녁이면 몰래 야식을 먹거나 안 먹던 술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금세 10kg 가까이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신랑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제 배를 쿡쿡 찌르거나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작은 물건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놀린다는 듯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게 점점 도가 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술을 진탕 마시고 했던 일들을 술을 깨면 기억을 못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신랑이 하루는 술을 먹고 저를 직접 때리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맞을 짓을 했냐고요? 저는 그저 신랑의 폰에 다른 여자가 밤늦게 문자가 와서 물었더니 여자가 주제넘게 떠든다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손을 들어 제 머리통을 때렸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별이 보였고 그날 저를 때린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신랑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저희 신랑 찌질하고 왜소한 체형인데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때리니 아픈 것도 맞은 것도 너무 열이 받는데 그 다음날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나 어제 때린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난 어제 집에 들어와서 장기역분인데. 그럼 그 여자는 뭔데? 왜 말이 없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인데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고 뜸을 들이니? 저는 오해할 것도 안 했는데 혼자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지 그보다 기억도 못하는 신랑에게 맞은 게 분하기도 하고 저도 제 몸 하나는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운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슨 운동을 배울까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삽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별달리 이유가 있어 삽기도를 배운 건 아니고 제가 도복을 좋아해서 합기도를 시작했고 저희 집 주변에 운동을 배울 만한 곳이 복싱, 합기도, 검도가 있었는데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복싱은 안 될 것 같고 검도는 무기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제가 발은 잘 못 쓰는데 힘이 좋아서 업어치기와 같은 기술에 재능이 있고 대련을 하다 보니 제가 겁이 꽤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랑이 저를 때렸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운동을 배우던 처음의 목표는 잊혀지고 반년 정도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니 살도 5kg 정도 빠지고 몸도 육안으로 보기에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신랑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게 들어줬어요. 당신은 왜 그런 운동을 해? 합기도가 어때서? 아니, 다른 여자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그런 예쁜 운동 하는데 당신은 무식하게 합기도가 뭐야? 당신도 다른 집 신랑들처럼 술 먹고 곱게 안 자고 무식하게 술주정 부리잖아.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 뿐인데. 당신이 하는 게 운동이기는 해? 가서 깔짝깔짝. 말 가려서 해. 난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왕년에 유도 좀 했었다 이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정말 이 인간이 미쳤나 싶은 생각과 놀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놀랬나 봐요. 무슨 반사신경 작동하듯이 그대로 신랑의 겉옷을 잡은 채로 업어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저도 놀랐지만 신랑도 놀래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신랑을 때렸고 저희는 거의 난투극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신랑에게 맞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랑은 솜방방이라서 제가 더 많이 때려버렸어요. 다음날 신랑은 몸 여기저기 멍이 있었고 저도 몸 이곳저곳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들었냐고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있었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신랑이 저를 때리고 때렸던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이러이러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설마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는데 며칠 뒤 신랑이랑 함께 집에서 오랜만에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갈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신랑은 이제 버릇이라도 된 건지 또 손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 신랑도 얼마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러길래 신랑이 들어올린 손을 제가 쳐냈고 신랑이 어이없어 하더니 반대쪽 손을 들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다른 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술을 먹고 폭력을 쓴 신랑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신랑에게 손을 뻗었고 그렇게 신랑과 계속 서로 맞고 때리다가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신랑의 거기를 발로 팍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나 죽는다며 욕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저도 그땐 많이 맞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신랑을 거의 발로 퍽퍽거릴 정도로 밟았어요. 맨날 때리고 기억 못하면 끝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계속 신랑을 때렸고 신랑은 거기를 맞은 게 타격이 컸는지 그제서야 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뭐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게 뭘 잘못해. 또 기억도 못할 거. 잘 됐다. 기억도 못할 거 이번 참에 기억 날 때까지 맞아보자. 아니야 기억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신랑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긴 많이 아팠나 봐요. 거기를 찬 것에는 저도 좀 미안함이 있어서 신랑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난투극이 있었던 것을 끝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가 서로 몸의 대화를 나누며 싸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신랑은 지금도 종종 저에게
그날 거기를 맞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늘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민던 사람이 순한 양까진 아니지만 찌질했던 학생 시절의 성격 그대로 집에 와서 성질을 부리다가도 저도 같이 화를 내면 얌전히 발을 닦고 자러 가는 모습이 왜 이리 웃길까요? 사실 이 일은 벌써 3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오늘 오랜만에 신랑과 술을 먹다가 생각이 나서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신랑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해가 끊겼다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까지 깔끔하게 끝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신랑과 술을 한잔 먹는데 오늘도 술 먹고 다시 대련하자면서 대드는 신랑이 이제는 귀엽네요. 유도를 배웠다고 큰소리 치던 것도 초등학교 때 잠시 다녔던 걸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합기도를 잘 다니고 있고요. 이 나이를 먹고 종종 대회도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맞는 운동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 말이고 법이네요.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신랑과 다른 몸의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래에 비해 결혼을 빨리 하게 되었지만 시댁과 친정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자가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친정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고요. 저희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사회에 자리를 잡는 게 목표라면 목표였습니다. 신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려서부터 빵과 과자를 좋아했던 저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시댁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진 않았는데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신랑이 3대 독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자식들은 결혼하고 나면 각자 사는 거다 주의라서 자식에 대한 요구가 많지는 않은데 시댁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종종 2세계에게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사회에서 안정을 잡으려면 아기부터 낳고 나서 자리를 잡는 거고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가벼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무렵에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다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으면 당연히 손주 생각도 드는 게 어른들 마음이다.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시작하면 이미 늦어서 안 된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져야 아이도 산모도 건강한 거야. 네. 그런데 어찌 얼굴이 그렇게 헬쓱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밥은 몇 끼 잘 챙겨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되겠다. 이번 주 주말에 한의원 예약해두마. 같이 다녀오자. 둘 다 한약 한 잔씩 해줄게. 저희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날도 밥을 먹으며 아이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님은 제 안색이 안 좋다며 컨디션이 나빠 보이니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한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그리고 두어 달 되었을 때 제가 생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해 보니 선명한 2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 마음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라든지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와인 동호회라든지 제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아이를 지워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 낳고 싶지는 않지만 지울 순 없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거리다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찾아왔으면 복이 많은 아이일 거라며 축하해 주셨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신랑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아이 계획이 없기로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이에 신랑도 기뻐하며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선물들을 사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잘 됐다고, 분명 건강한 남자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다 보니 그저 좋은 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입덧이 심한 편이라 물만 마셔도 토했고, 살기 위해 억지로 먹고 토하고, 링거도 임신 중에 몇 번이나 맞으러 갔습니다. 먹은 것도 없이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손주 사랑에 저를 보고 싶었던 시부모님들은 저희 집을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이러실까 하고 이것도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배에 엄청 차가운 뭔가가 닿아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무언가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눈 뜨고 보니 시아버님이 제 배를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주한테 덕담해 주고 있었다. 더 자거라.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옷을 내려서 배를 가렸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제 배 안에 있다고 해도 제 몸이고 제 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뭐, 내가 며느리 몸이라도 만진다 이거야? 됐다, 됐어. 그렇게 시아버님은 기분이 상해서 나가셨지만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배를 보시고는 애가 안 크니까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겠다고 하시며,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면역력도 좋고 튼튼하고 지능도 높다면서 꼭 자연분만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 배를 만지려 손을 뻗으시길래 너무 짜증이 나서 배를 가리고 좀 쉬고 싶으니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두 분이서 버릇없다고 꽁얼꽁얼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아버지의 손의 감촉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면 소름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게 만삭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중간에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시댁의 강한 반대로 결국 오랜 고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시댁에서는 제 아이를 마치 본인들의 아이인 양 이름을 지으시려 하셨어요. 뭐 이름 문제야 저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극성맞게도 난리를 한번 치신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오셨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젖이 잘 나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우리 민석이 배고프겠네. 네, 제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으신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산후조리원에 마사지하는 것도 다 있고 한데 평소 뭐 그리 친한 사이였다고. 아니죠. 친하다고 남의 가슴 만지는 사람도 있나요? 게다가 아직 이름도 안 정한 제 아들을 민석이라고 시어머님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셨고, 그때 신랑과 시아버지까지 있는 곳에서 저는 제 가슴을 내어줄 뻔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을 산후조리원으로 오시는 통에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첫 손주라 좋아서 그런다며 저에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모유 수유의 중요점, 아이가 모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 등등, 애를 낳고 났더니 그냥 제가 애기 우유 주는 젖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왈칵 울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도 질세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으로 오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방으로 들어오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흠칫 놀라시며 비닐봉지에 과일만 전해주고 갔는데, 과일이 누가 봐도 제가 먹는 과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먹으려고 챙겨온 과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배를 안 먹는데 배랑 냉장고 구석에서 말라가던 중으로 보이는 사과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설마 그 말라빠진 사과를 이제 출산한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져왔다고까지 생각하긴 싫었습니다. 제가 비참하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로 신랑이 시댁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며칠 오다가 시댁 식구들이 안 오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저도 조리원에서 아이를 보며 쉬면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나오고 나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 네, 아직 많이 붓고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요. 그래? 사돈이 혹시 땡땡이에게 뭐라고 했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 저녁에 갈까 하는데 고기라도 사갈까? 네? 아, 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신생아가 있는 집에 고기를 사오셨고 고기를 먹으며 떠드는 동안 저는 방에서 우는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시아버님이 손주를 안아보겠다고 오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버님 술도 드셨고 손도 안 씻으시고 아이 안으시면 안 되세요. 뭐? 우리 집안 핏줄을 내가 왜 못 만져? 아버님, 얘 이제 잠들었어요. 그 길로 시아버님은 획 돌아서 나가시더니 시어머니과 함께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또 훈계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보고해야 사회성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싸고 돌면 안 된다고. 저보고 애를 볼 줄 모른다고요. 신랑은 그때도 저에게 와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시댁 식구들이 가고 나서 뒷정리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신랑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게 군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말버릇이 없었다며 되려 저를 탓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울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저희 부모님은 저를 토닥여 주셨고 아빠가 신랑에게 대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딸과 이혼하게. 나는 당신 같은 사위 필요 없네. 장인어른,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내 딸 눈에서 이렇게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어떻게 자네를 믿고 맡기겠나? 이혼하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네, 내 딸을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깔아야 정신을 차릴 텐가? 아이 출산할 때도 사돈네가 허락을 안 해서 이틀 만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딸 쉴 틈도 없이 들이닥쳐서 모유 그놈의 모유 이야기 나고 아이 낳은 산모가 몸조리할 시간은 제대로 준 건가? 내 딸은 너 같은 놈 만나서 애 생기는 한약 먹고 임신하고 애 낳는다고 카페 정리하고 몸 상하고 자네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그냥 이혼하게.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자네한테는 10개월 하고도 더 몇 달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득은커녕 우리 딸을 다독여주지도 않았지 않은가?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게. 짐은 택배로 붙이던 버리던 알아서 하고 서류는 보내두겠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신랑은 몇 날 며칠 저희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빠의 마음은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래도 아빠는 이때 저희 시댁에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댁에서까지도 집으로 찾아오셔서 고개를 숙이고는 사죄하셨습니다. 아빠는 이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사죄 끝에 아빠도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아빠를 그저 허허 하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호되게 당하셨고 또 놀랐던 게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니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말라빠진 과일을 가지고 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이래저래 훈수 두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더군요. 저도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도 육아와 집안일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고 시댁에서 있던 일을 저에게 전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간에서 다 커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빠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정아빠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름 당하는 며느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빠에게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데 이렇게 제 자식을 낳고서도
결국 자식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아이에게도 제가 이런 그늘막이 되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눈물이 맥없이 흐르네요. 부모님이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분들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었는데요. 이제야 생각해보면 이래저래 후회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리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는지 말이죠. 신랑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지인분이 신랑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보니 성화에 못 이겨 신랑을 소개받게 되었고,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니 저도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선을 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작은 티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걱정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맞춰가며 8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보니 연애 10개월 차부터는 거의 결혼 준비를 하느라 데이트의 개념도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나 싶을 정도로 뭐에 홀린 것처럼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만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2주 정도 남겨두고는 친구들과 마지막 총각 파티를 하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랑이 다 와간다는 전화에 신혼집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친구의 차에서 신랑이 내렸고 제가 신랑을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친구의 차에서 친구가 신랑에게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언뜻 보아도 여자의 속옷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싶어서 계속 봤는데 신랑은 막 웃더니 다시 그 속옷을 친구의 차에 던지고는 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신랑이 집으로 오자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친구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 친구가 태워줘서. 친구가 당신한테 여자 속옷 던지던데 그건 뭐야? 아, 그것도 봤어? 어제 총각 파티 할 때 친구들이 신혼여행 가서 입으라고 커플 속옷을 선물 받았는데, 남자들끼리 징그럽게 무슨 속옷을 선물 받아 남사스럽게. 그래서 돌려줬어. 어제는 뭐하고 놀았는데? 그냥 술 먹고 밤에 카드 치고 한숨 잤지. 그래도 당신이 총각 파티 보내준 덕분에 좋은 술 많이 먹고 왔어. 우리 친구들끼리 한 놈씩 장가가는 날은 비싼 양주 먹기로 약속했었거든. 숙취도 없네.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싸하긴 했습니다. 신랑 친구가 던진 속옷이 빨강색의 야시시한 속옷이었는데 그런 건 원래 신혼여행 갈 때나 신혼 때나 챙겨 입으니까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어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난한 시간들이었어요. 엄청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밍밍하지도 않는 신혼생활을 보냈고, 급하게 한 결혼치고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 3년 차에 주부가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 직장은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니 신랑과의 관계를 하기도 힘들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신랑은 친구들과 새벽 낚시를 하러 가거나 개모임을 하러 가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날도 새벽 낚시를 갈 거라고 신랑이 전날 저녁부터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날도 신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모비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여느 때와 달리 심심해서 언제쯤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는 새벽의 조용함 때문인지 제 귓가에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자세히 들어보니 신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한 여자의 소리였고요. 그렇게 멍하니 전화기를 두고 몇 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신랑이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으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전화가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화 걸었어? 응? 모르겠는데. 난 일찍 잤는데 내가 전화했었어? 아니, 기록이 있길래 뭔가 해서. 에이, 새벽에 무슨 잘못 눌렸나 보네. 그러게. 나 점심 먹고 들어갈게. 알았어. 그리고 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집으로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난번과 같은 차였어요. 신랑은 분명 개모임을 하는 친구가 7명쯤 있는데 1박을 하는 날이면 꼭 몇 명의 같은 친구들과 다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생각하면 할수록 찜찜하고 뒤가 구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빨리 알아내려면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저는 신랑의 휴대폰을 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보니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안 보는 척 하면서 신랑 손가락만 보고 있다가 저는 결국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비밀번호 알아내는 데만 일주일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단체 카톡방을 보니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한가득했는데 그 속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신랑이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것이었고 특히 원정으로 땡피텔이라는 곳을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7명이 있는 개모임방 이외에 땡피텔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의 톡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카톡방의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신랑은 친구들과 땡피텔이라는 곳을 자주 다녔는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정도로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결혼 전 총각 파티를 한다고 했던 날의 기록이 있었는데 신랑이 자주 찾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신랑이 결혼한다고 본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서 선물로 신랑에게 줬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친구는 그 속옷을 가져가라며 톡을 보냈는데 신랑이 당연히 가지러 갈 테니 잘 보관해두라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걸릴 뻔했다고. 다음번에 와이프 만나면 그때 속옷 선물해줬다가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면서 말을 해주라고 입을 맞추는 내용들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집들이를 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총각 파티 때 속옷을 선물해줬는데 땡땡이가 부끄러워서 재수씨한테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최근 연락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는데 아마 부산에 땡피텔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음엔 언제 올 거야? 글쎄, 와이프 출산 전에 한 번 더 가야지. 그래? 다음엔 어떻게 준비해둘까? 다음번엔 친구 부친상 당했다고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어. 오기 이틀 전에는 연락 줘야 해. 당연하지.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그냥 생각해봐도 이 여자랑 신랑이 함께 관계를 해온 지는 5년 이상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부터 신랑은 땡피텔에 자주 다녔고 고정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내용을 확인하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순수하고 깔끔한 척하던 남편도 그렇게 그 친구놈들까지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시들어지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저는 신랑의 휴대폰 내용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두었고 혹시 모를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전 이렇게 된 거 정면 승부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이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땡땡땡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그 여자는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제가 묻는 말을 잘 대답해주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뒤에야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요? 한 8년 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제가 땡피텔에서 일하고는 찾아온 거예요. 자주 만나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저 이혼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이혼할 건데 몇 가지만 도와주면 그쪽한테 아무 불이익 없게 할게요. 뭘 하면 돼요? 그렇게 제가 그 여자에게 요구한 사항은 신랑과의 통화 내용과 침대에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하는 데는 저도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신랑에게 알리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거고, 이 여자가 신랑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자기 남자로 만들고 싶다면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제가 이혼해주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일 테니까요. 이 여자가 고민하는 듯하니 저는 바로 또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땡피테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제 협박이 먹혔는지 이 여자가 순순히 협조를 약속했고, 그렇게 3주 정도 지나서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머님이 해주시는 저녁 먹고 싶다고 하며 남편도 시댁으로 오게끔 해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다들 무슨 소리냐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는데 저는 이런저런 소리도 별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준비해놓은 증거들만 눈앞에 펼쳐두었습니다. 음성으로 녹화된 통화 내용과 그 여자의 사진,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카톡 내용을 보여주니 신랑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부모님들은 이게 뭐냐며 처음엔 이해조차 잘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 남자도 원래 호기심에 한 번씩 이럴 때 있다고, 특히 와이프가 임신 중이면 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쌍팔년도 개소리도 아니고 정말이지 정이 제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임신을 했으면 더 감싸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신랑이 힘주어 절 끌어다가 앉히는 겁니다. 서로 힘주고 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저는 완전히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게 되었고, 임신으로 인해 배가 조금 나온 상태이다 보니 심하게 충격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결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버리니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도 못하고 찾아올 엄두도 못했고 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에 추가해서 폭력까지 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그 여자가 증거를 저에게 준 것을 알게 되어서 분한 마음에 그 길로 쫓아내려가서 여자를 팼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여자를 제가 도와줘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남자에게 맞은 그 여자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냥 각오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시댁 식구들은 또 하나의 비상에 걸린 거죠. 폭행을 했는데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다는 상대를 만나고야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사는 건가 싶었는데 시온이라는 여자라고 막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는 짓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바닥을 보이는 놈과 제가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은 뭐 당연히 잘 끝났고 위자료를 넉넉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연결된 것은 다 싫어서 전 지방으로 내려와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저에게 마지막 연락이라며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도 합의금 좀 세게 받고 일은 마무리 지은 상태이고 본인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조용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이혼해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고 게다가 아주 더럽게 놀았다는 게 회사에도 알려져 퇴사 공고를 받아서 그렇게 백수됐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 술을 하도 퍼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하나 치여서 인생 아주 완전 쫑났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뭐.
이제 그 여자에게도 연락은 그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서요. 다만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말이죠. 저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가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좀 추스리고 몸도 추스르고 나서는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도 제 인생이 결혼으로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